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점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며칠 앓으면 금방 회복됐지만 이제는 같은 증상도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어느 날부터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좋아하던 음식도 손이 안 가고 말하다가 숨이 가빠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겁을 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의사와 호스피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징후가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몸이 보내는 7가지 신호죠.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호흡 변화, 대화 단절, 식사 거부, 혈액순환 이상, 의식 흐려짐.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자체를 꺼리시죠.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런 걸 미리 알아야 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준비된 마음은 혼란을 막아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7가지 징후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줄 것인가에 대한 지혜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서 낯선 변화를 발견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평소와 똑같이 세 끼를 챙겨 드시는데 어느 순간 옷이 헐렁해지고 얼굴이 홀쭉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엔 다이어트라도 하신 건가 싶지만 본인은 특별히 식사량을 줄인 적이 없다고 하시죠.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소화 기능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3, 4kg 이상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간이나 신장 같은 주요 장기 기능이 약해지면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암 같은 질환이 진행될 때도 몸은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면서 체중이 줄어들죠. 의학적으로는 악액질이라고 부르는데 몸이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국 가정에서 흔히 보는 모습이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님 체중이 줄어든 걸 보고 온갖 음식을 권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많이 먹는 것보다 편안함과 안정감이 훨씬 중요합니다. 억지로 음식을 강요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과 불편함만 가중될 수 있어요. 물론 원인 파악을 위해 병원 검진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나 정밀 진단으로 치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죠. 하지만 더 이상 적극적 치료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드시고 싶은 것 위주로 소량씩 자주 드리고 억지로 채우기보다는 편안한 식사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죽, 과일 주스, 따뜻한 국물처럼 부담 없는 음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중요해요. 음식의 양보다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더 큰 위로가 되거든요. 체중 감소는 눈에 잘 보이는 변화라서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신호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최근 갑자기 야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따뜻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마디의 관심이 그 사람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셨는데 오늘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죠. 이런 극심한 피로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생기는 피곤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 숨 쉬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산소와 열 만들어지는데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활동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낮에도 깊은 잠에 빠지며 대화 중에도 말을 이어가기 버거워하시죠. 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큰일처럼 느껴지고 화장실 가는 것마저 힘겨워집니다. 가족들은 이 모습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기 쉬워요. 의욕이 없으신 건 아닌지 조금만 움직이시면 좋아지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억지로 활동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억지로 움직이게 하면 오히려 남은 기력마저 소진시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다그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좋아하시던 음악을 조용히 틀어드리거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가능하다면 침대 위치를 조절해서 창밖 풍경이 보이게 하거나 가족 사진을 가까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눈을 떴을 때 익숙하고 따뜻한 것들이 보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극심한 피로는 몸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천천히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더 소중한 때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곁에 있어 주시나요?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지는 건 가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규칙적이던 호흡이 어느 순간부터 가빠지고 들숨과 날숨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지죠. 때로는 숨을 깊게 들이쉬셨다가 한참 멈추셨다가 다시 크게 숨을 쉬시기도 해요. 이런 호흡 패턴을 의학 용어로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뇌와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호흡 조절이 불규칙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특히 한국 가정에서 자주 목격되는 게 가래 끓는 소리입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를 죽음의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듣는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괴로운 소리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빼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 본인이 큰 고통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어요. 기도가 약해져서 분비물을 스스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소리일 뿐이거든요. 억지로 체위를 바꾸거나 뭔가를 삼키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머리를 베개로 살짝 높여서 기도가 열리게 해주는 게 좋아요. 방 안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너무 놀라서 허둥대지 않는 거예요. 호흡 변화는 몸이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면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환자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짧은 안심의 말 한마디가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만약 호흡이 너무 불규칙하거나 괴로워 보인다면 담당 의사나 호스피스 간호사에게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산소 공급이나 약물 치료로 호흡을 편하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호흡의 변화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며 함께 숨을 고르고 따뜻한 존재감으로 안심시켜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호흡이 불안정해질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말씀이 많으셨던 분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가족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기분이 나쁘신 건지 궁금해지죠. 대답은 짧거나 고개만 끄덕이시거나 아예 눈만 감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혹은 우울증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내면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주고 자신의 내면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말을 하는 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말수가 줄어들고
방문객을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때 가족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에너지를 아끼고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대화와 교류가 효도의 핵심처럼 여겨지잖아요.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고 웃음 짓게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손을 잡고 있거나 같은 공간에 앉아 있거나 가만히 등을 쓰다듬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눈빛만으로도 많은 걸 전할 수 있고 침묵 속에서도 깊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억지로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하고 대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나 친척이 찾아오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만남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게 맞아요. 환자의 편안함이 무엇보다 우선이거든요.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평화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고요함을 존중하고 말없이 함께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나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가정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의 표현이고 정성의 증거이며 건강의 상징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밥을 드시지 않으면 자식들은 큰 불안을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힘이 나실 텐데 하는 생각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하지만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식사와 수분 섭취가 현저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건 고집도 게으름도 투정도 아니에요. 소화기관의 기능이 멈춰가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위장은 더 이상 음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고 신장은 수분을 처리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때 억지로 음식이나 물을 먹이면 오히려 불편함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메스꺼움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선 구토나 흡인의 위험도 있거든요. 가족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더 먹여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해드리고 영양죽을 끓이고 물을 자꾸 권하게 되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많이 먹이는 것보다 편안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입이 마르다면 작은 얼음 조각을 입술에 대어주거나 물을 적신 거즈로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드시고 싶어 하신다면 부드러운 죽이나 과일 퓨레를 한두 숟갈 정도만 드리면 됩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아요. 이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안 드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자연스러운 마무리 과정이에요. 오히려 억지로 먹이려고 애쓰는 게 환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음식 대신 함께 있어주는 시간을 선물하는 겁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웃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의 맛, 함께했던 식탁의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핵심은 먹이는 것보다 곁에 있어주는 것이에요. 음식으로 표현하던 사랑을 이제는 존재 자체로 전하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음식을 거부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용기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손을 잡았을 때 평소와 다르게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발도 만져보면 얼음처럼 차갑고 피부색도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죠. 심지어 팔다리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모습은 가족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운지,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불안해지죠. 하지만 이건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곳에 먼저 배분합니다. 심장, 뇌,
폐 같은 핵심 장기를 유지하기 위해 혈액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손발 같은 말단 부위로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피부가 차갑고 창백해지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말단 청색증이라고 부릅니다. 손발뿐 아니라 코끝, 귓불, 입술 같은 부분도 푸르스름하게 변할 수 있어요. 또 피부에 자줏빛이나 붉은빛이 섞인 얼룩무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반상 청색증이라고 합니다. 혈관 속 혈액이 고르게 흐르지 못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런 변화를 보면 가족들은 당황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사자는 이 과정에서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몸이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럴 때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뜻함을 제공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담요로 몸을 감싸드리고 손을 잡아서 체온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온열기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발을 가볍게 마사지해드리는 것도 좋아요. 직접적인 치료 효과보다는 따뜻한 접촉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방 안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드리거나 좋아하시던 향을 사용하는 것도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겉모습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까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이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 순간의 존엄과 평안은 충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변하고 손발이 차가워져도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온기는 분명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변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변화하는 외모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또렷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오후가 되면 누가 누군지 헷갈려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 이야기를 기억 못 하시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저기 아버지가 서 계시고 나를 부르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가족들은 당황하고 불안해집니다. 혹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건 아닌지, 고통스러운 환각을 보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죠. 하지만 이건 정신질환이나 치매가 갑자기 악화된 게 아닙니다. 뇌와 의식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뇌로 가는 산소와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의식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기도 해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보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임종전 선망이라고 부르는 상태인데 환자 본인은 대부분 평온한 상태로 경험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는 듯한 경험을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게 아닌지 슬퍼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 받아들였다며 서운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인사를 못 받았다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도 감정과 사랑은 여전히 전달되고 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해도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거나 현실을 강요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짧고 따뜻한 말을 반복해서 들려드리세요.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으며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만약 돌아가신 분을 본다고 하시면 부정하지 마세요. 받아들이고 공감해주는 게 환자에게 더 큰 평안을 줍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해도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귀에 속삭이듯 말을 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완벽한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함께한 시간, 나눴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충분한 인사였으니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의식이 흐려질 때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완벽한 작별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7가지 신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알려주는 지도 같은 거죠. 급격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호흡의 변화, 대화의 단절, 식사 거부, 혈액순환의 변화, 그리고 의식의 흐려짐. 이 모든 징후들은 몸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천천히 준비하고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달라는 신호예요. 많은 가족들이 이 순간에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먹여야 하고, 더 치료해야 하고, 더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믿죠. 하지만 때로는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게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편안함을 주는 것, 강요하기보다 곁에 있어주는 것, 말로 채우려 하기보다 따뜻한 손길로 전하는 것. 그것이 남은 삶을 존엄하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효도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하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존중하고 평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려 애쓰기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더 큰 사랑이고 더 깊은 효도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깊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손을 잡고 눈빛을 나누는 거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지막을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 편안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낸 사람들은 더 평온한 임종을 맞이합니다. 억지로 연명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이 같을 순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호스피스 병동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환자의 편안함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편안하게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 장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